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25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과 우리 야간 선물은 모두 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금요일 마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 중에서 이제 금요일에 야간 선물이 급등했던 것을 다시 한번 아침에 적었었는데, 최근에 야간 선물이 강세였던 날들이 많았죠. 보통 한 10거래일 정도 생각해보면 8일 정도는 야, 우리 야간 선물 진짜 강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꽤나 많은 날들이 야간 선물이 강했는데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HTS 상에서는 야간 선물을 크게 다루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기가 어렵지만 어, 우리나라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많이 갖고 매수 포지션으로 어, 매수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잡은 외국인은 유럽계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계속 말씀드려 왔던 거고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영국계죠. 그래서 보면은 야간 선물은 또 유렉스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야간 선물 잘 안 하고 직장인들도 퇴근했죠. 그다음에 개인들도 야간 선물 참여를 하지만 주포는 아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주포인데 주로 이제 유럽계 외국인이 주포일 가능성이 추정됩니다. 야간 선물 유렉스 시장이죠. 그래서 아마 가장 매수 포지션을 갈망하는 쪽이 이제 주포일 가능성 때문에 최근에 야간 선물이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건 뭐 확인된 것은 아니니까 그냥 추정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이제 4.45포인트 거의 이제 4.5에 이제 다다르고 있는데 4.5가 넘어가면은 이제 5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작년 여름 좀 지나서 4.92까지 갔었죠. 그때 우리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미국 채금리 10년물이 4.5를 넘어서 반올림에서 이제 5.0을 향해 간다면 신흥국 증시에게는 정말 좋을 일이 없죠. 미국 채를 사도 4.5에서 5%를 준다는데 그래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환율마저도 지금 1350선에서 뭐 올라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환경입니다. 금값도 계속 랠리를 여전히 펼치고 있고 은도 마찬가지. 지금 뭐 오늘도 은 선물 엄청 올랐습니다. 은 선물 ETF도 오늘 4%나 올라갔고 금 대신에 이제 은까지도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전반적으로 환경이 시장에 아주 우호적이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런 상태에서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48%까지 또 축소됐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 인하 확률이 줄어들었다. 기존에 작년하고 올 초까지 해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시장, 그래서 많이 올라온 시장이 이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것은 이제 거품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자꾸만 이렇게 시간을 끌어줌으로써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혹은 금리 인하를 늦게 할 수 있다라는 당장 올해에 지난번에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뭐 세 차례가 아니라 뭐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이 세 차례를 주장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두 차례 내지 한 차례밖에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시장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거. 즉 이러면 이럴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져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져도 시장에는 크게 타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두 가지를 모두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돈을 풀어가지고 시장을 견인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지난 3월 11일 기점 이전으로 BTFP가 종료된 시점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지만 어쨌든 단기 자금이 쓰여져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힘은 분명히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적으로 최대한 돈을 풀어서 증시를 견인하고자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확률이 계속 낮아져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이 어쩌면 시장에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가 사실 몇 개월 문제가 아니라 연간 단위로도 계속 우상향했던 적도 많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월봉으로 보시면 이런 상태예요. 사실 지금이 따지고 보면 2008년 이후에 2021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엄청나게 강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추세 잠깐 좀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좀 나스닥 100이에요. 좀 지워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 뭐 따지고 보면은 야 지금 시장 각도가 너무 가파르거나 너무 오래 상승을 했거나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이때랑 비교하면은 또 그럴 것도 아니에요. 시작 단계로 새로운 국면이 또 시작되는 단계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조정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월봉 기준으로 한 이 정도가 답니다. 자, 이런 정도가 다죠. 요때가 이제 가장 길었던 거죠. 그래서 요때가 서브프라임 때랑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그대로 다시 패턴을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중간에 또 한번 쉬었으니까 또 그만큼 또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바라보는 시선은 일단 무조건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물론 나스닥만 그런 거예요. 예. 지금 국채금리나 환율 이런 걸 보면은 나스닥은 원래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올라가던 것도 뭐 신흥국이 같이 올라갔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신흥국이 같이 올라갔다면 우리는 코스피가 지금 뭐 4,000포인트는 가 있어야겠죠.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한테 적용될 거라고 생각은 일단 하지 마셔야 되고요. 뭐 그럼에도 나스닥이 중간에 꺾이는 시점이 발생한다면 더욱더 취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스닥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매칭을 시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도 우리 시장은 꺾일 수 있다. 조금만 틈을 보여도 꺾일 수 있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1월달에 급락했을 때도 나스닥은 잠시 주춤거렸을 뿐이에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요. 나스닥이 잘 가다가 여기서 잠깐 주춤거린 거 요거 하나에 우리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잠깐 재치기를 했는데 우리는 무너졌었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선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스닥은 개인들의 숏포지션이 우위인 상태고요. 진행이 되더라도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떨어지고 하루 살리고 그렇죠? 뭐 그럼에도 어쨌든 3월 11일 기점으로 돈의 힘은 약해졌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자 요 정도지 우리 시장이랑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이고 우리는 총선이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나스닥에 대한 생각 좀 해봤고요. 그럼에도 나스닥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더 세게 무너져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나타나면 파악하자고요. 나타나면 우리 추세도 아직 안 깨졌고 추세 잘 지키고 있는데 먼저 서둘러서 걱정을 할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주의만 하자 정도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베팅을 하는 것만 삼가자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하는 대응점이 달라야 돼요. 예,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 많이 무너졌고 최근에 코스닥이 약했던 거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또 드릴 거고요. 라이브 방송 때 그다음에 파생반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동 추정 범위만을 파악해도 오늘 우리 시장 움직임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수익을 내기는 쉬웠습니다. 비교적 뭐 어렵다고 해도 솔직히 수익 낼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전략 관점 참조하시면 특히나 그 이 이동 추정 범위 잘 보시면서 하시면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죠. 오늘 기본적으로 제가 위로도 확장되지 않고 아래로도 확장되지 않는다라는 거 언급 드렸죠. 왜? 범위가 금방 닫혔습니다. 11시 17분에 370과 377.5 나왔고 그 전에 진행 구도가 이미 나왔어요. 예상 차후 진행 예상 10시 39분 정도에 중국장 개장 이후에 제가 차후 진행을 370에서 375 사이로 갈 것 같다. 그럼 여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값은 372.5가 되죠. 372.5 코스피 200 기준으로 그러면 대략적으로 선물은 372.5에서 베이시스 한 2.5 정도를 더해서 대략 375 전후가 되거든요. 375를 선을 그어두면 대략 요 정도에서 시장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제가 늘 만기일 때 말씀드리는 요 만기일 이동 추정 범위 80%의 확률로 오늘 시장 예측 가능했죠. 시장 이동 경로를. 자,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으면 매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적당한 상승 구간에서 하락 베팅을 하고 적당한 하락 구간에서 상승 베팅을 하는 것만 둘 중에 하나만 했다고 하면 꼬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같은 날 막연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날이야.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했잖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콜옵션도 매수하네. 그냥 오늘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막연하게 그냥 여기서 이런 데서 엄한 곳에서 매수 베팅을 해버립니다. 저항으로 바라봐줘야 되는 자리에서 그냥 매수 베팅을 해요. 혹은 야, 오늘 그래도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좀 하락하지 않겠어? 무슨 뭐 이란하고도 공격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오늘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공격적인 하락 구간에서 하락 베팅 손가락이 나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내려온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락이 계속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하락 베팅, 매도 베팅을 누르기가 쉽습니다. 이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오늘 계속 하루 종일 파생반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거 하지 말자였던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어차피 박스인데 박스를 양쪽으로 또 발라 먹으면 좋겠지만 가급적 저항해서 숏을 보자.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왜? 범위가 위에부터 닫혔으니까. 자, 오늘의 관점과 전략이 나온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법도 알려드렸죠. 교차 자리 보는 거 이거는 파생반에서 얘기 나누고 있는 건데 그런 무기들 장착하시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긴 날에는 이동 추정 범위 경로 파악해가지고 적용하시면 이거 뭐 수익 그냥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날은 어려워 보여도 사실상 이용을 하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적용을 잘했으면 처음부터 내가 자리가 아닌데 무리하게 그냥 한 방에 진입한 경우는 고생할 수 있었겠지만 뭐 그마저도 살려줬겠죠. 어쨌든 진입을 조금 욕심을 줄이고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였으면 오늘 되게 수월한 날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면 범위가 나왔으니까 범위 370에서 75 찍어놓고 중간값 찍어놓고 했더니 오늘 계속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고 얼마나 편해요. 이게 바뀌면 더 어려운 거죠. 오늘 끝까지 오전에 나온 범위가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편안한 80% 확률의 박스장이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상단으로 오늘 중간값보다 조금 상단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만기일에 만기 결제 싸움에 중간값 갖다 놓습니다. 그쵸? 373.06으로 동시호가 진입해서 372.51 동전 세우기 양꽉 만듭니다. 결국엔 코스피 200 중간값으로 수렴하고 끝났어요. 그쵸? 자, 372.5가 중간값이라 저기서 계속 그 자리를 맴돌려고 하는데 그런 성질이 있는데 위에서 계속 놀았습니다. 결국에는 종가를 거기 갖다 놨어요. 신기하게도. 그쵸? 계속 중간값 위에서 놀더니 결국 중간값 372.5에 갖다 놓으면서 마감했고 372.5 콜옵션은 0.86으로 진입해서 0.01로 끝났고 372.5 풋옵션은 0.04에 진입해서 0으로 종료되는 372.5 양 매도자들이 양압이 0.01이 되면서 거의 전액 수익이 발생하는 동전 세우기,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닌 동전이 서버리는 그런 경우가 출현했습니다. 372.5 콜 매도는 금융투자 중심이었고요. 풋옵션 매도는 외국인이 주도했는데 콜 쪽으로 금융투자의 전액 수익, 풋 쪽으로 외국인의 전액 수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생각보다 조금 편안했는데 글쎄요, 어떤 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는 변동성 폭이 조금 좀 자주 일어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쯤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자, 요겁니다. 자, 여기 글 한번 보세요. 만기일에 상승할 때 고점 추격, 하락할 때 저점 추격을 피하는 방법은요, 옵션 만기 추정 범위를 인지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만 보면 상방 같은데 위클리 만긴 날은 위클리 수급이 우선이다. 충분히 올랐을 때 숏포지션으로 단타하는 것이 아직도 유리한 모습이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확장되는 형태는 아니니까 적당히 잘라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이런 자리에서
숏을 공략하지 말자고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매매를 하셨으면 오늘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 3시 56분 장 마치고 써드린 겁니다. 오늘 제가 뭐라고 써드렸어요? 오늘 막연히 시장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두 가지의 생각을 했다면 많이 꼬였을 겁니다. 양쪽으로, 양방으로 꼬였을 수도 있죠. 양쪽으로 양싸닥이 맞으면서 양쪽 다 털리기 쉬운 날이죠. 그쵸? 범위 제한 속에서 결국 중간값을 가져다 놓는 것, 그쵸? 공부하셔야 돼요. 복귀와 공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옵션 만기 범위에 대한 내용 중요하죠. 범위 추정하는 거 어디서 잘 다루지 않을 겁니다만, 제 방송을 접한다면, 그리고 파생반에 입장하셨다면, 정규방에 입장하셨다면 마스터하세요. 예,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특강도 할 거지만 계속 그 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파생반 내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회원분 한 분이 말씀해 주셨죠.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넋놓고 있다가 나중에 특강 때 말씀하신 같은 방향 할 거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 교체하란 말씀에 늦게서야 요게 말씀이 늦게서야 생각이 나서 겨우 빠져나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사이에 코 베어간다고 정말로 중사님의 관점인 지지저항, 오름쇼, 눌림롱 집중해서 매매해야겠습니다. 중산 만나기 전에는, 저 만나기 전에 손실이 크면 물타기 하든 결제까지 가든 승부를 보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거를 잘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게 되신 거죠. 감사하게도 손실 줄이고 이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옵션은 오늘 같은 경우로 372.5를 매수를 공략했으면 결국에는 0으로 녹았잖아요. 수렴했으니까. 근데 얘가 아니다 싶으면, 얘가 아니라 다른 행사가로 같은 방향을 하더라도 다른 행사가로 바꿔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72.5 콜옵션이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매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오늘은 372.5 콜옵션이 아니라 370 콜옵션을 공략하는 거고요. 반대로 372.5 풋옵션을 공략하는데 나는 하방 배팅을 계속 하고 싶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프리가 줄어들어서 불리해. 375 풋옵션을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75 풋옵션은 금융투자가 공략을 마지막에 했고요. 370 콜옵션은 외국인이 마지막에 공략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하는 방식을 최대한 배우려고 해야지, 개인이 하는 그냥 같은 행사가 무작정 물타기 방식 버리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결국엔 프리가 녹아서 살릴 게 없습니다. 그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규방 들어오셔서.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저도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마인드 잘 잡으시면 중산님 관점 잘 활용하셔서 안정적인 매매하실 겁니다 라고 다른 분이 써주셨고요. 매매 기술 빨리 습득해야 되는데 항상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회원님끼리 이제 나누신 거고, 자, 이제 회원님이 써주신 글, 이제 비단 회원님만의 내용이 아닐 겁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자주 꼬이는 일이 발생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고민해 보실 문제입니다. 특강 1강 몇 번이고 반복 노트하셔서 숙지하시고 장도 복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예, 복귀 꼭 해보시고, 그냥 시장 아이고 오늘 끝났네 이제 끝났다 내일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문제 풀이를 했는지 꼭 오답노트, 틀렸으면 손실을 봤으면 오답노트 해보시고, 수익을 봤어도 다시 한번 내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꼭 복귀하시면서 그 경험치를, 데이터를 좀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파생반 분들 이렇게 쭉 올려주셨고요. 뭐 일당 마무리하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시죠. 특히나 이제 오름쇼 관점 적중했다, 일당 240만원 하신 분 계시고, 그쵸. 다양하게 1차 지지선 부근 제가 말씀드린 라인들 따가지고 잘 매매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인증 다들 올려주셨습니다. 127만원, 88만원, 256만원, 241만원, 117만원, 113만원, 76만원, 366만원에서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더 나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분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외국인 개인 금융투자는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 외국인은 플러스 10억으로 끝난 것 같고요. 개인은 20억 손실로 추정되고 금융투자는 4억 정도 수익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엔 오늘 또 개인들은 패배했네요. 자, 이제 투신을 보면은 오늘 투신은 오늘 장중에 약간 선물 매도 포지션 아침에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원래 투신은 장중에 뭘 하려고 하지 않는데 오늘 좀 뭘 했죠.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종가에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종가 베팅이라기보다는 오늘 장중에 매도 포지션 잡았던 거를 종가에 청산을 했고, 그럼 매수가 잡혔겠죠, 종가에. 그리고 대부분은 환매수였습니다. 오늘 매수 1581억인데 이게 마지막에 바뀌어가지고 1384억인데, 오늘 매수 1384억 중 대부분은 매도 포지션의 청산이었습니다. 환매수였죠. 요즘에 투신이 청산을 별로 안 했는데 오늘만큼은 소액 청산이 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도 포지션이 좀 많이 누적되어 있어서 매도 포지션을 좀 줄인 것 같고요. 부담이 돼서 그런지.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죠. 요거. 자, 삼성전자 장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부진 4,467억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 상속세 마련 목적이다라고 쭉 나왔죠. 자, 요 부분 삼성전자 규모에 비해서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급등한 삼성전자의 차익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영향을 뭐 크게 미치겠나 싶지만, 마침 차익 욕구가 생겼을 때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겸사겸사 이렇게 또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또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 시간에서는 한 200원 정도 내렸나요? 시간에 300원 내렸나? 오늘 84,500원에서 84,200원으로 300원 내렸네요. 네, 300원 정도 영향 미치는 정도, 뭐 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외국인이 또 매수 관리를 좀 해주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300만 주 가까이 샀죠. 근데 외국인은 이제 51% 비중을 초과하는 약 4.7% 비중은 현재 매물로서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물량으로 차익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계 자금이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다면 붙어 있으려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5월 달에 있는 2차 세미나에 좀 주목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총선 결과 먼저 봐야겠죠. 여기에 이제 총선 결과 먼저, 거기에 힘을 실을 수 있는지. 그렇죠. 금융위 쪽에서는 뭐 기재부 일정 보고 금융위 일정 보면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밸류업,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려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싱가폴이나 이제 북미 쪽 외국인들에게 이제 홍보 간담회를 했었죠. 설명회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기관이 조금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좀 매도했는데,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어떤 날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장중 라이브 방송 때 드렸죠. 그래서 답은 삼성전자로 조금이라도 차익을 남길 수 있을 때입니다. 즉 금융투자가 늘 하는 차익 거래, 가장 중요해요. 금융투자는 그냥 차익 거래만 하는 곳이에요. 물량 공급하고 호가 공급해주고 나머지는 차익 거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단 주당 100원이라도 차익이 남을 때를 이용해서 매도를 합니다. 아니, 삼성전자 주당 100원 얼마나 커요? 개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예를 들어 83,000원에 사가지고 85,000원에 팔면 2,000원의 수익이 남기는 뭐 그런 매매를 생각할 텐데, 금융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잡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해지를 서로 시킨 다음에, 물론 동일한 비중을 잡지 않을 때도 있겠죠. 공격적으로 어떨 때는 매수 쪽이 더 많을 때도 있고 매도 쪽이 많을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매수 쪽이 많았으니까 어쨌든 그게 합산해가지고 차익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을 때 현물을 던집니다. 어떨 때여야 돼요? 선물보다 현물이 조금이라도 고평가일 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금융투자가 매도가 좀 나왔을 때, 삼성전자를 매도를 좀 많이 했을 때 현물이 84,700에서 84,600원을 보인다면 선물은 84,600에서 84,500원으로 100원, 200원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물이 더 비싼 구간에서 금융투자는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100원이라도. 그쵸?
그럴 때 삼성전자 현물을 매도합니다. 금융투자가 오늘 코스피 2천억 매도 중에서 요거 2천억 매도 중에서 삼성전자의 매도만 오늘 1280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선물하고 함께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좀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코스닥이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워낙 큰 백어데이션으로 끝났다. 그동안에 한 2, 3주 정도 계속 코스닥은 백어데이션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속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가격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네? 백어데이션이 지속되면 급락장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어떻습니까? 백어데이션을 한참 보인 다음에 급락했어요. 급락이죠. 이거 뭐 급락 아니에요? 이 정도 구간에서 백어데이션을 계속 보이다가 급락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 구간 보이는 데서 최대한 현물 하시는 분들 뭐 종목 불문 최대한 안전하게 좀 현금화 좀 해놓는 게 좋겠다. 그게 어떤 거든 간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부담이 된다면 웬만하면 현금화 좀 많이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때가 저 때입니다. 물론 최근에 계속 현금화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는데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백어데이션을 많이 보일 때 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금요일에는 너무 큰 백어데이션을 종료했습니다. 12.5 마이너스 12.05. 그래서 오늘 현물을 많이 내리면서 2.83 마이너스 2.83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거의 10포인트 조절을 했죠. 아직도 좋지 않지만 뒤집혀 있지만 그래도 10포인트나 조절했습니다. 주로 에코프로비엠을 조절하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0연음봉 볼 뻔했죠. 아침에 많이 내릴 뻔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베이시스가 크게 차이 날 때는요 급락 내지 급등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급변동을 보여가지고 이 차이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어데이션이 큰 경우에는 급락을 통해서, 콘텐고가 큰 경우에는 급등을 통해서 조절하는 경우가 덜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봐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선물 옵션이 아니라 옵션 만기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성적 금요일과 같이 1등 개인, 2등 투신, 3등 금융투자, 4등 외국인입니다. 이 4개 중에서 개인들이 현재도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례적인 상황 중에 하나예요. 개인들이 만기가 다가오는 데까지도 계속 1등입니다. 개인의 양매도 포지션이 지금 수익이 점점 커지는 중이죠. 계속 프리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횡보할수록 양압, 등압이 계속 감소합니다. 마지막 2거래일에 개인한테 결국에는 1등으로 수익을 주면서 끝날지 아니면 포지션을 뺏어버릴지, 포지션을 그냥 뺏기만 하면은 그래도 개인들은 큰 손실은 없겠죠. 급변동을 만들어서 아니면 역전을 해버릴지, 개인들은 어디 멀리 가지 마라, 선물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편안하게 있어줘라 베팅하고 있잖아요. 선물도 한쪽으로 크게 베팅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역전을 만들려면 급락 내지 급등이 나와야 돼요. 남은 이틀 동안. 그러면 개인들은 1등에서 물러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만약에 끝까지 그냥 이대로 끝나면 그냥 이례적으로 개인들이 조금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는 만기일이 될 텐데 확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끝까지 1등으로 마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남은 날들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냥 급락시키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이 좀 부담되고, 그쵸. 그래서 현재 이제 4월물은 외국인들이 옵션 외가 양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 옵션은 외국인들이 이번에는 그냥 끝낸 것 같고 포기 상태인 것 같고요. 포기 상태라기보다는 다른 걸로 커버를 다 한 거죠, 선물로. 개인은 이제 옵션 양매도 지속하고 있고, 금융투자는 옵션 양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입장에서도 어디든 많이 가야 유리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요. 자, 총선 전후로 시장 흐름 역사 참조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이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하다. 총선 전후로 주식 현물 기준 현금 확보를 많이 해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닥은 이미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2000년 총선 의미 없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이기 때문에. 2004년 총선 이후 일주일 정도 더 오르다가 급락 전환했습니다. 2008년 4월 총선 이후 한 달 정도 더 오르다가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폭락장이 터졌고요. 2012년 총선 일주일 전까지 오르다가 급락 전환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 이후 한 1주, 2주 정도 더 올라가다가 하락 전환했지만 이때는 크게 하락한 것은 없었고요. 하락형 횡보를 잠시 보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미리 뒤집혔기 때문에 총선의 의미가 크게 없고요.
3월 19일까지 2020년 3월 19일까지 급락하고 반등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데이터상으로 총선 전후 고점이 단기적으로 형성된 적이 많았죠. 자,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4월 10일 미국 CPI 정말 중요하죠. 지금 예상 3.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에너지 영향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쉽게 잡히지 않을 거고, 유가가 올라간 것은 한두 달 뒤에 반영이 돼서 5월 달까지도 4월 CPI가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일 정상회담 있고요. 이날은 우리 총선일로 휴장일입니다. 우리 휴장일에 가장 미국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고요. 4월 11일에 우리 만기일이죠. 4월 11일 만기일에 FOMC 의사록 공개, 우리 만기 끝나고 있고요. 미국 PPI 발표 있습니다. 장중에 중국 PPI, CPI 발표 있고요. 중국은 CPI보다 PPI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밤에 ECB 통화정책회의 있습니다. 그 다음 4월 12일 금요일에 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열리고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여는 총재 및 주요 인사 연설 일정입니다. 오늘이죠. 닐 카시카리 지난번에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잠시 시장 급락을 만들었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가 4월 8일 오늘 연설이고요. 매파입니다. 4월 10일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 비둘기 연설이고요. 11일 우리 만기일이죠. 만기일 끝나고 밤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 중립입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여는 총재 중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2주 전쯤에 유럽에서는 이제 6월달에 첫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보였고요. 4월 10일 금요일에는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 비둘기입니다. 이렇게 여는 총재들의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끝났네요. 준비한 것은 이렇게 마감됐고, 지금 이제 하는 동안에 야간 선물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도 강보합으로 돌아섰고, 야간 선물은 0.15포인트 올라서 375.35에 거래되고 있네요. 자, 구독자, 신규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신규 구독하신 분들은 분들은 구독자 단톡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 시간에는 유튜브 켜셔서 제 채널 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방송 청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